유럽 같은 데서도 일반인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일반인들은 많은데 동양에서 선승이 나한테 카우치 서핑 신청했어. 너무 재밌겠다. 일단 와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몽크 어드밴티지. 네. 스님으로서. 이게 어드밴티지가 엄청 컸어요. 경의 산책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금입니다. 경의 산책거리 5주년을 맞아서 기획한 저자데이 책축제 즐기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원재 스님을 모시고 저자데이 원재 스님과 함께 나를 사유하는 여행에 대해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스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요즘 무척 바쁘시던데요? 예,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예. 한 2년 가까이 많은 분들이 예. 뭐 일을 잃거나 또 예. 여러 가지 우울증을 앓거나 힘들어하시는데 스님은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줄어들었지만은 온라인 쪽에서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방송과 이제 개인들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방송도 하면서 그렇게 좀 바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일부러 경의선 책거리에 와주셨는데요. 예. 여기 와보셨어요? 저번에요, 제가 홍대 쪽에서 이제 사람들 조금 만나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카페도 좋은 데가 많이 있고, 저번에 지나오다가 이런 건물이 있네 하고서 쓱 겉으로 한번 이제 돌고서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안으로 그때 열지 않았던가 해서 제가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보시니 어떠십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께서도 여기 와주시고 연세 지긋한 분들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강의 듣고 하신다니까 이런 게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좋게 봤습니다. 네, 책을 좋아하시고 또 소통을 원하시고 그리고 뭔가 배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지트 삼아 오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국 당연히 훨씬 전이었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또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 뭐 여러 모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원래 그런 게 잦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국에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되게 사람들의 열의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스님 대학 다니던 시절은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너무 오래전 아닙니까? 좀 비밀인데.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대학을 그 전에 다녔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얼만큼 좋아했냐면은 대학을 제가 가면은 신입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에 먼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저 여기 이제 학교 입학생인데 저 도서관 한번 먼저 들어가 보면 안 되냐고 하면은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 열의를 좀 보셔가지고 들어가 봐도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이거 약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책 냄새를 맡으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네, 뭔지 알아요. 그 옛날 책 냄새. 네, 예전에 청계천에 있었던 중고 책 많이 파는 데들 가면 너무 그렇잖아요. 헌책방. 맞아요. 그래서 책을 냄새를 맡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책을 딱 펼치면은 그 책의 어떤 글자들이 내가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가슴으로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어떤 출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은 학생 때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년간 읽은 책이 2,00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권이면 좀 많은 권수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책이 어떤 면에서는 제 대학 생활과 그냥 뗄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좀 공부거리 그리고 제 인생이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하루 한 권 이상을 읽으신 거잖아요. 가방에 항상 책 3권, 4권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시절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생 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학교 공부한다고 이제 다른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 와서 책이라는 걸 접한 거예요.
공부를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되게 흡수되듯 자발적인 의지로 막 엄청나게 도서관에서 막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공부로서 그렇게 책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그 시기가 책, 어떤 지식, 정보, 어떤 자신의 어떤 전공과 관련해서 그렇게 흡수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뭐 목적이라든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좋은 걸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읽고 싶어서. 예, 그렇죠.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책을 일단 냄새를 맡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책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꺼내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싹 펼치면서 그 글자들이 눈으로 읽지만은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약간 손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 느낌 때문에 어떤 그때는 굉장히 그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책 보는 게. 행복해가지고 하루에 한 2-3시간은 기본으로 있었거든요. 당연히. 뭐, 오래 있을 때는 10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무슨 스펀지처럼 진짜 흡수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스님의 출가 얘기로 좀 건너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출가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책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책보다는요. 고통의 영향이 컸죠. 삶에 대한 고통의 문제가 컸는데 뭐냐면은 20대 초반에 저는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우울해가지고 뭐랄까 삶에 대한 문제, 마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시련과 고통들이 찾아오지 하고서 되게 우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울한 것의 어떤 가장 중심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어떤 대입 입시. 사실 한국에서는 저희 때만 해도 대입 입시, 지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때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3년 동안 어떤 제가 전력을 쏟았던 일이 예상처럼 되지 않으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지? 안 풀리지?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런데 대학에 이렇게 제가 삼수를 통해서 사실 서강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종교학을 전공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종교학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거 뭐지? 하고서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나 종교학 전공해야 되겠다. 근데 주변에서는 굉장히 걱정해요. 야, 그거에서 뭐 먹고 살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공 엄청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전공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처럼 전공 살린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고 어디 디자인하고 있고 뭐 이게 전공 살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완전 전공을 살렸는데 그럴 때 제가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기본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심리학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부단히도 변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약간 편해지기도 하고 이거 왜 자꾸 바뀌지? 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의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어떤 시대와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편치 않았고 제가 되게 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20대 초반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감정도 어떤 마음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컸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좀 정의해보자라는 제 기준, 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단어가 저에게는 진리였어요. 난 진리를 위해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인연 때문에 제가 종교학을 그렇게 전공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종교학을 선택했다고 제가 불교를 그렇게 공부하기라고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불교가 나를 끌어들였구나. 진리가 나를 이렇게 잡아당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발언한 게 종교학이라는 이제 전공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출가 이전까지도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님이 쓰신 책 제목하고 연결이 되네요. 예, 그렇죠.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이제 책인데요. 예. 제가 이게 사실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었어요. 네네. 원래 출판사에서 이런 제안이 왔었는데 이 제목은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보정해가지고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수행과 사실은 굉장한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답을 얻으셨습니까? 뭐 편해지셨습니까?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의문스럽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삶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특히나 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 수행을 잘 해나가게 된다면은 그것이 일시에 멈추는 일이 벌어져요.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그 상태에서 약간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벌어지고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10대 후반부터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게 뭐랄까 좀 더 견고해지는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편해졌어요. 편해져가지고. 근데 편해진다고 정적이거나 뭐 활동하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도 그 근본이 편안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동요되지 않으면서도 움직이는 그런 게 조금 원죄라는 인연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중동이라고 네, 하는 그런 것이 같이 있죠. 동중정, 정중동. 그게 원래 같이 쓰거든요. 근데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말도 멈춰진다는 건 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답이 된다는 인연에 따라 답으로 드러난다는 뜻인데 그것이 동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동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성리학이라든지 다른 이제 동양의 철학 본다면은 약간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체용이 보통 체라는 게 움직이지 않고 근원을 찾을 수 없고 정적이고 그런 건데 용이라는 것은 그 인연 따라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활동하는 것이고 근데 체용이 보통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공이라는 게 체의 뜻이고 색이라는 게 어떤 인연법의 일들을 뜻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게 좀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은 수행을 또 안 해보시고 영성에 어떤 크나큰 관련이 없으신 분은 약간 의아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드러남의 일들이 이 원죄라는 인연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저도 쉽진 않지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바로. 아니 궁금해서요. 동중정. 저는 스님이 이제 예.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신 게 이제 45개국 여행에 아무래도 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님께서 출가하신 이유와 출가 이후 45개국을 여행하신 이유가 같을 것이다. 출가하신 것도 이제 스님이 스스로를 찾아가시는 과정이었고 45개국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여행하셨잖아요. 고산병도 앓으셨고 그 와중에 번지점프도 하시고 2번이나 하시고 그게 결국은 같이 스스로를 찾아가시고 진리를 찾아가시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의도는 같지는 않았어요. 이제 출가 전에는 선방에서 수행할 거다. 난 진리를 찾을 거다. 수행자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모범으로 삼게 된 어떤 수행자분들이 일단 저희 은사스님의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철스님. 오늘 장자불화를 하시고 수많은 어록과 경전에 달통하시고 최고의 어떤 수승한 법문을 대중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래서 되게
아, 난 저렇게 깨달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서 난 그래서 선언해서 용맹정진을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출가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정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잠도 안 자고 코피 터져가면서 이제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내가 4, 5년간 열심히 일했다 한다면은 뭔가가 결과가 나와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아,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아, 뭔가 확실한 그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에 대한 의문과 좀 회한이 좀 컸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공부가 이 수행이란 공부가 세속의 공부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세속의 공부는 무언가를 쌓고서 결과가 바로 나오고 하는 공부잖아요. 이를테면 알대로, 싸움대로, 또 시간대로 그것들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결과가 나오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비워야지 공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별심을 끊고 무아를 깨닫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세속에서의 싸움의 공부, 집적의 공부가 아닌 거예요. 반대군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분명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면 잘할 수 있겠는데 수행을 저희가 이제 화두참선, 간화라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반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뭐가 안 되지 하고서 되게 저에 대한 질책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다가 힘들다 해가지고 차라리 리프레시를 하자. 그래서 다 접어두고 그냥 걷자. 일단 사람 만나고 걷고 좀 고생 좀 해보자. 제가 좀 고생할 거를 미리 예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유로운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우치 서핑도 하고 네. 좀 제가 돈이 없어서 좀 도미토리 같은 데서만 지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배낭여행자 신분으로 갔으니까. 너무 잠자리도 불편하시고 네. 영양실조까지 올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네. 7kg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뭔가를 깨닫겠다는 기대보다는 그냥 몰라 그냥 나 이 힘든 상황에 그냥 던져봐 그냥 해가지고 일단 공부도 안 되는데 뭐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이게 다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저를 시험에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공부가 안 돼서 사실은 그 의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쉬자. 좀 해보자. 걸어다녀 보자. 그 생각으로 갔는데 나중에 좀 세계 일주를 마치고서 선원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안거를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힘들지도 않았고. 뭐냐면 오히려 마음이 좀 더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수행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제 어떤 루틴으로서 108배는 계속 했어요. 네네. 매일매일 108배를 하겠다고 하고 하시고. 예. 108배를 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일독하면서 어떤 기본은 지켜가면서 하긴 했지만은 어떤 경험과 고생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도 통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색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저에 대한 약간 점검도 하고 하면서 마음이 좀 예상 외로 크게 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에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던 것 같고 의도치는 않았는데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놀러 갔는데 놀러 가려고 모르겠다 일단 놀아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 경험들이 좀 수행으로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무척 좋습니다. 예. 예. 그 스님이 법문하시는 걸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 보고 또 스님이 쓰신 책도 읽고 그랬는데 집착에서 벗어나고 예. 집을 부수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는 자꾸 집을 짓고 싶고요. 자꾸 그렇죠. 뭐에 사람이든 뭐 일이든 무엇이든 자꾸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집을 부수어요, 스님? 근데 그래서 고통이란 게 있는 거예요. 불교는 되게 단순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예요.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해탈이고 성불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고통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 집착할수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할수록 내 분별심이 강할수록 소유가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되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통이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일종의 신호예요. 신호인데
이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본래의 나로서, 이 허공으로서, 자취 없음으로써, 실체 없음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신호인데 그 신호에 대해서 약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테면 이거를 아니야, 난 더 잡을 거야, 싸울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이 없느냐?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성현들이 왜 나왔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런 자유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성현들이 많아요.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저는 공자님이라든지 이제 다른 성현들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일종의 경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 그래요. 사람이란 게 어떤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 기본 품성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깔려 있는데 방향성을 성현들께서 알려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저는 집착이 힘들지만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엔 저는 수행의 길로 그것이 반드시 불교 수행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수행도 마음 공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영성이 굉장히 수준 높아진 시대 같아요. 굳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과정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제 종교로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영성이란 건 진리란 거는 종교에 제한이 없잖아요. 남녀의 성별 차이도 없고 노소 차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이 온라인 시대라는 게 축복인 것도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있는 장소에 관계없이 정말 함께 모여서 온라인 상에서라도 마음을 교류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마음 공부를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더 이게 약간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인드라망이란 게 있는데 인드라망이란 게 원래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렇게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지만 어떤 인연의 끈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드라망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휴대폰, 스마트폰 보면서 지금 남미에서 지진 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말하자면. 심지어는 저는 좀 놀랐어요. 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해서 딱지를 5명 끊었다. 제가 이거를 왜 한국에서 보고 있지? 그래서 그런 뉴스도 보고 있어요. 과속의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근데 야, 지금 시대가 참 대단한 시대구나.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쪽의 일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연을 엄청나게 확장시켜줬어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런 어떤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고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소스들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방송을 하세요. 온라인 방송하고 이렇게 설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에서 하시고 계신데 인도에서 하시더라도 그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국의 어떤 자기 집에서 소파 위에서 달라이라마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대거든요. 엄청난 시대인데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손쉽게 다가간 것들은 약간 좀 손쉽게 잊혀지고 손쉽게 다뤄지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구해야지 그게 소중한 재산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예전에 경전 어떤 소중한 어떤 성현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 아껴서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만큼 소중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쉽게 접하고 대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약간은 이제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온라인 시대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 어떤 가능성 창구들을 제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수행이라는 제가 계열에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책을 통해서나 이북을 통해서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 수행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만은 이 공부는 결국에는 사람 만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서 느껴지는 어떤
파장, 공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공부를 수행을 좀 촉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책이나 글을 쓰고 또 영상 작업도 하고 방송도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인연으로 맞이해서 사람들도 맞이하지만은 결국에는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를 좀 제가 요즘에 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예. 서로 예. 만날 수 있는 일상을 예. 회복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예. 바라고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만남은 예. 헤어지고 나서 생각나는 만남이었거든요. 아, 그쵸, 그건 그쵸.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 만남이 좀 많아졌으면 싶고요. 그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스님이 책에서도 쓰시고 말씀으로 하셨던 노릇이라는 단어가 또 예, 예. 떠올랐어요. 예. 노릇이라는 말을 제가 즐겨 쓰는데 그와 약간 비슷한 버전으로 놀이도 있어요. 놀이. 놀이.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른 스님께서 사람 놀이, 중놀이. 놀이라는 게 원래 이제 노릇의 의미도 있고 사람 놀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역할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노릇의 역할도 있는데 저는 사람으로서 제가 승려 생활을 하지만은 그 스님께서 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저는 그것이 삶을 진짜 우리가 편하게 어떤 실험처럼 대할 수 있는 놀이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의 또 인연에 맞게끔 그렇다고 뭘 하지 않는다, 놀기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은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거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스님께서 굉장히 공부가 수승하신 어르신 스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에서 선원 스님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는 거였는데 나에 대한 집착에서 크게 한 번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의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실체로 있고 내가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어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의 시선에서 나란 존재도 볼 수 있는 안목과 여유를 가지려거든 일단은 나라는 실체와 중심화에서는 한번 크게 벗어나 봐야 되는데 이게 비우는 수행을 통해서 분별을 떨궈내는 수행을 통해서 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많은 이제 선승들,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한 거고 나도 저분들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이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면은 인연에 맞게끔 놀이도 노릇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누는 주제가 이제 사유의 힘인데요. 예. 스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사유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저절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 스님. 사유를 하기에는 너무 눈앞에 바뀌는 게 많고 매체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SNS도 해야 되고 너무 단문 위주로 깊은 사유할 수 없도록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대에 제가 장문의 글을 쓰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좀 짧게 쓰시면 안 되냐고. 근데 저는 길어요. 글도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긴 글도 아니에요. A4로 하자면 A4 2장. 그런데 A4 2장도 긴 글인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한 3-4줄 딱 하고서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딱 와주길 원하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저는 짧은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잘 쓰시고 임팩트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은 제 특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사유라는 게 저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유라는 게 이게 수행을 통해서나 수행에서 사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문해, 사해, 수해라는 게 있어요. 문해라는 게 뭐냐면은 들을 문자로 써가지고 들어서 아는 지식의 지혜인가요? 그러니까 사해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아는 지혜인 것이고 수해라는 거는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어떤 경험의 지혜인 거예요. 이
문사수 3해라고 하는데 이 3해를 이제 체득해야지만 그게 온전한 지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문해 측면에서 보고 듣고 아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은 우리가 정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 시대에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사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 나라는 어떤 내 생각 기준 관점을 통해서 그런 필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수많은 정보들이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문예사의 수혜처럼 수혜가 삶의 경험과 증험을 통해서 펼쳐지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사유, 증명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그만큼 저는 사유의 습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맞나? 정말 한번 증명해 볼까? 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아가지고 사유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러나 이 사유가 초점은 아니에요. 사유가 초점은 아니고 삶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를테면 언행일치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삶으로서 그렇게 펼쳐져야지만 그게 사실은 온전한 삶이잖아요. 언행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언행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삶을 통해서 그 언이라는 걸 그렇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유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은 조금 저도 그게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유가 어떤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 따라서 약간 책도 약간 덜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유의 과정을 결국 거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왜 사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은 세상 살면서 고통은 있거든요. 고통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그 수많은 고통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란 존재 돌아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리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어떤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진리는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통이란 경험을 줘요. 경험을 주는데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열망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외부의 일에 치여가지고 그게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좀 의지도 중요해요. 외부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도 있잖아요. 자기의 선택과 의지가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주변 환경적인 배경 요소도 있는데 그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행동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하지만은 외부의 상황이 그렇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신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문제의식, 나에 대한 고민도 좀 철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회가 이렇다. 지금 세상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조건만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부의 조건이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하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뉴스를 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선택의 요소도 있어요. 선택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혜롭게 조율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SNS에 너무 집착한다면은 그 집착하는 마음을 좀 봐야죠.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서 단지 외부의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저런 반응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내가 너무 혼동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방어책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젊은이들 보면 너무 항상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네, 네. 너무 항상 SNS를 통해서 주변하고 비교를 하고 네. 그리고 나의 어두운 면만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탁 끊어내는 지혜, 예,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것만 발휘해도 한결 나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네. 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수행자잖아요. 수행자인데 제가 SNS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저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지만은 댓글을 한 번에 몰았어요. 특정 시간에. 네네. 그때만 쓰고 일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철칙이 있는 거예요. 철칙이 있어서 이를테면은 SNS 댓글이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때. 그리고 그거 항상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제가 보는 시간을 보통은 이제 뭐 업로드를 뭘 한다든지 새로운 글을 쓴다든지 하면은 그 전에 썼던 댓글들을 한꺼번에 써요. 이제 이게 조금 실시간은 아니라서 어떤 독자들이라든지 어떤 시청자들에게 조금 미안한 면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수행자라는 게 참 좋은 명분인 것 같아요. 수행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았어도 스님 수행하시니까 그렇죠라고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서 SNS도 좀 활용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원재 스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분명히 스님이 좀 젊은 스님이신데 이거는 스승 스님들이 쓰신 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스님이 이렇게 깊은 글을 쓰셨지 했는데 아까 그 대학 시절부터 2,000권의 책이라든가 또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예. 제가 그 책을 내기 전에 사실은 이제 글을 먼저 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이제 선원에서 안거를 하면서 이제 정진하는 스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수자라고 합니다. 수자라는 명칭을 쓰는데 제가 선원 수자로 살아왔어요. 살아오고 그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부가 안 돼가지고 객주라는 이제 약간 외도도 하고 거기서 좀 고생 좀 하고 좀 편해진 상태에서 또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제가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익어가고 좀 마음이 쉬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록과 경전이란 게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경전과 어록이란 게 어떤 선사들의 어떤 깊은 가르침, 깨달음을 드러내는 이제 글귀들인데 그 글귀들은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서 표면의 말로써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짐으로써 그런 마음이 만날 적에 이렇게 읽어야지 좀 제대로 읽는 글들이 있어요. 경전의 어떤 심오한 뜻이라든지 어록의 오묘한 뜻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졌다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동안거, 하안거를 해요. 동안거, 구순안거라고 하고 90일, 하안거 90일 안거를 하지만은 그 중간에 산철이라고 하는데 봄, 가을은 또 3개월 정도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정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거를 하루 10시간 정도 좌선 정진을 하다가 봄, 가을이 되면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서 정진을 하긴 하지만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할까 하다 글이나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업습인 거예요. 자기 습. 제가 대학생 때 글을 사실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써가지고 그게 업습이 된 건데 제가 사실 쓴 글은 이런 에세이류라기보다는 제가 문학을 했었어요. 문학.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동인에 들어가서 소설을 썼었어요. 원래 대학교 문학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쓰다가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선 머물면 안 된다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인에 입회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저 글을 가르쳤던 스승님이 99년도 내 마음의 옥탑방이라는 이제 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신 박상호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 글을 보시고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분께 글 지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젊었어요. 그 당시에. 젊었는데 제가 소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어요. 커가지고 나 소설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삶의 진리를 얻기 위한 내가 방법으로서 그 과정으로서 문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소설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창작 굉장히 열심히 했고 소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2,000권을 봤다고 했잖아요. 한 7알은 소설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설책을 엄청 봤어요. 엄청 봐가지고 그러면서 좀 뭐랄까 제 약간 성격적인 장점이자 단점인데 전 올인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제가 2주에 한 편씩 써냈나?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장편 소설을 썼는데 45일 동안 썼어요. 그래서 장편 소설 하나 써내고 그러니까 작업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결국엔 글을 많이 썼죠. 그렇지만 이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약간 문학적인 감수성이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세계일주 책을 보시고서 그걸 좀 느끼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세계일주 책이 너무 유머가 너무 곳곳에 있어. 저는 혼자 막 웃으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유머 감각이 풍부하시지? 저는 막 감탄했거든요. 제가 농담을 잘합니다. 네. 농담을 잘하고 좀 가볍게 살자. 뭐 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중심을 잃지 말고 네네. 충분히 위트 있게 살 수 너무 있지 않나. 유쾌했어요. 그런 하지만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 제 수행 기록이기 전혀 달라요, 책이. 수행 기록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네. 그리고 제가 독자에 대한 타겟팅도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 제 수행과 사색과 어떤 깨달음과 경험의 기록이기 때문에 불교인들 그리고 영성 추구하는 분들을 타겟팅으로 했고 세계일주 책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언어, 단어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낮췄고 심각한 용어들은 잘 안 썼어요. 그러면서도 좀 전개가 빠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건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무게감이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행자잖아요. 일반 여행자들의 어떤 사색이나 경험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독자들의 어떤 기대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약간의 사색과 진리와 깨달음과 그런 요소들도 부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서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내가 수행하면서 다녔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놀러 다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데 제가 그걸 꼭 거절할 필요는 없고, 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하고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타겟팅이 달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에서 글을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산철에 3개월 동안 안거 기간 사이에는 별로 할 일 없어서 글이나 써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벼운 글이 아니던데. 네, 가벼운 글은 아니지만은 제가 일상의 경험을 하지만은 이 경험의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수행의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깨달음의 요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글쓰기 원칙이 좀 이래요. 이론적인 설명들, 개념적인 체계화들 그런 것들을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리가 깨달음이 나의 삶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가? 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경험 요소와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진리와 그것들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제 영성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물론 그것의 이론의 체계화를 시키고 개념적인 설명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대입시켜서 구체적인 경험과 엮으면서 그것들이 진리와 원래 한 몸이었음을 설명하는 글들은 좀 적지 않았나,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 이제 불교계에서 유명하신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소한 경험이지만 깊은 깨달음을 어떤 잘 체화시킨 글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법정 스님 글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간결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은 자기 삶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공감 가는 글은 제가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를 오픈한 거예요.
되게 좀 약간 날 것의 느낌도 있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세계일주 책은 그런 면도 있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 어떤 제 수행과 네네. 그리고 깨달음과 결부지어서 약간 정미롭게 정미롭게 좀 체계화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가볍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중간에 위치에 있지만은 대중들에게 다가서기에는 너무 이론적인 설명하고 개념적인 그런 거를 나아가면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스님들도 이런 거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스님들의 자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글들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선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화사에 스님들을 만나뵈러 갔는데 어른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원에 계시는 어른 스님들인 거예요. 선원수자가 새로운 글을 써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들께서 읽어보신 스님들께서 제 글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글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됐다, 선원에서. 스님은 선원에서 수행한 납자이지 않냐. 근데 선원에서 나와주는 게 맞다 해가지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어른 스님들께서 제 책을 직접 사셔가지고 선원 스님들에게 공양을 내신 거예요. 신도님들에게. 그러니까 저로서는 후배지만은 또 공부를 배우는 입장이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어른 스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주셔서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게 다 스님께서 이렇게 소통하려는 의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책의 방향도 설정하시고 글의 방식도 달리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소통하려는 의지 역시도 제가 그게 없었던 게 아니지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솔직해지자. 그러니까 나를 감추는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 다른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감추면은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글을 통해서, 글도 생명체잖아요. 호흡도 있고. 그거를 보면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진정성, 진실성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오픈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 수행자들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오픈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용감하게 좀 무식하게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좋은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책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산골에 사는 스님이잖아요.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수많은 인지도를 좀 쌓게 됐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고 그런 어떤 진정성의 측면에서 전 이걸 좀 살려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어떤 글을 쓰던 습관들이 지금의 수행기를 쓰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했던 거. 문학은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좀 살아나는 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독특했던 게 제가 영성의 수행의 과정에 이렇게 들어와서 수행을 하지만은 이 영성에 20대 때부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옛날 글들, 이를테면 뭐 라즈니시, 아리시, 지두 크리시나무르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글들을 굉장히 함석헌 분 같은 분들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영성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영성책들을 한 권도 안 본 거예요. 어린 20대 때 안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문학한다고. 전 문학책만 봤어요. 종교학을 했지만 종교학에 대한 어떤 기본 개론서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그런 거를 읽긴 했지만 영성가들의 책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영성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20대 때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그럼 20대 때 뭐 했자니까 문학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영성의 길을 걷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문학적이 된 거예요. 재밌네요. 문학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 문학이란 게 훨씬 다가서기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사람들과. 그리고 익숙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 낸 게 아닌가 하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영성책들을 제가 지금은 봐요. 지금 본데 다는 못 봐요. 이제 저도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뭐가 집중이 안 되는지 머리가 안 되는지. 근데
이분들이 이 성현들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제가 경험으로서 수행으로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문학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스님께서 사실 세계 여행을 갈 때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부살이잖아요. 네. 누구네 집에 가서 카우치 서핑. 네네, 카우치 서핑 할 때도 항상 이제 자기 소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고르실 때도 항상 불자라든가 네, 그쵸, 불교에 그쵸. 관심 있는 분들, 영성에 관심 있는 네, 분들 그쵸, 그쵸. 일부러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라도 질문하면 꼭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영성에 관심 없던 사람이 불교 수행을 스님 덕분에 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의 청도에 있는 네. 루이라는 친구가 그랬는데 원래 관심이 없던 친구인데 저를 신기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우치 서핑을 신청하면은 저를 왜 받냐면은 신기하니까. 스님이 카우치 서핑 신청을 해. 유럽 같은 데서도 일반인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일반인들은 많은데, 야, 동양에서 선승이 나한테 카우치 서핑 신청했어. 야, 너무 재밌겠다. 야, 일단 와봐요.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몽크 어드밴티지. 스님으로서. 이게 어드밴티지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커리어라는 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쉽게 좀 카우치 서핑을 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까 저도 의심스러웠지만은 밀리와 리라는 친구 같은 경우 밀리가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남방에 가서 리트리치라고 이제 안과를 좀 들어간 거예요. 열흘간 거기서 좌선을 처음으로 경험해 봤는데 전에 느껴보지 못한 뭐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이제 영성가들의 책을 막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라는 스스로의 탐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길들을 가게 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교를 하신 셈인데 그 불기지심? 불기자심.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포교의 한 방편이 아니었을까도 싶어요. 사실은 그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불기자심이란 게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불기, 속이지 말라, 자심, 나의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차적인 뜻에서는 그래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속여요. 많이 속여요. 실제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거 해. 이런 속마음을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주변 상황, 어떤 사람들의 어떤 판단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최소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도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부터 성철 스님이 어떤 일대기를 읽으면서 불기자심이란 말씀을 자주 해주셨지만은 이거 내 인생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출가 그리고 수행의 어떤 기본 입장이 되는 말이었지만은 나중에 이 불기자심을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지만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도 또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속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란 것에 속아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란 게 약간 통칭의 의미인데 감정,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구나. 그런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어떤 것이 그런 자세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불기자심. 불기자심. 저도 앞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불기자심. 예.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의 산책거리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책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스님께 좀 북큐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책을 한 권 좀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사유에 도움이 되고 또 내면을 찾아보고 아무튼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문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소설을 썼고 물론 이제 사유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수행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 어떻게 보면 문학이었어요. 저 자신의 어떤 성향 기질 자체가 사유의 힘도 강하지만은 문학적인 어떤 여유, 감성 그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어가지고 사유와 같이 만난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계 일주할 적에 유일하게 가져간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윤대영 선생님의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그 소설집을 가져갔어요. 이유는요?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제 글을 읽는 방식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글을 읽을 적에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호흡을 읽어요. 저 호흡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글 내용 중요하죠. 단어도 중요하고 뭐 문장력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제가 잘하는 건 호흡을 잘 써요. 그 호흡을 쓰는 게 힘든 거예요. 글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 호흡을 살려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자기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약간 글 읽으면서도 경계가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는데 대학생 때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간이 보이는 거예요. 자간이 보이고 그 말 이전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호흡을 느끼면서 가능한 일인데 저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 깊이 그런 호흡까지 느끼게 해준 작품이 윤대영 선생님의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그걸 보면서 한 줄 한 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글을 써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출가하고 나서 제가 소설책을 안 봐요. 근데 그 소설책은 계속 보고 있어요. 틈틈이 몇 줄씩. 근데 몇 줄을 읽는데도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이를테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를테면 뭔가 환히 열리게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었고 굉장히 저의 어떤 정서라든지 생각 그리고 윤대영 선생님께서 약간 불교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으세요. 그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고창선운사에 대한 이제 그 배경으로 나온 글도 있는데 상춘곡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춘곡 때문에 고창선운사를 갔어요. 일본 찾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쓰셨겠구나라는 물론 거기서 쓰신 게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게 작품이 완성되었겠구나라는 것을 했지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들이 거기에 한데 몰려 있기도 하고요. 천지간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상문학상 수상자겠죠. 거기에 들어있고 뭐 빛의 걸음걸이도 있고 뭐 3월의 전설 수많은 좋은 소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문학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소설집을 처음 봤을 적에 좀 좌절감을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못 쓰겠다.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런 거. 근데 동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나는 이건 못 넘어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들인데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작품들이고 출가 이후에 읽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틈틈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소설들, 물론 소설의 내용이고 아름다움에 좀 요소들이 강해요. 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그 기본 배경에 인연, 불교의 인연들, 그리고 어떤 집착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어떤 중생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으로서 살다 보니까 불교적인 코드가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와 맞지 않았나 싶고 문학적인 완성도도 워낙 높아요. 높기 때문에 저는 물론 사유의 힘을 하지만은 사유라는 게 꼭 이제 감성과 이렇게 별개돼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그 감성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사유로 자연스럽게 이끌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윤대영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꼭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제 주변에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예. 독서법 얘기도 많이 나누곤 하는데 예, 예.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건 정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예. 저도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볼게요. 예, 예, 예. 오늘 많이 배웁니다, 스님. 네. 예, 예. 아,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 예.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예.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예, 예. 그 질문을 제가 좀 대신 예,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질문 한번 예, 예. 살펴볼게요. 예. 먼저 이쪽으로 손이 가네요. 보겠습니다. 스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살짝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고요.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은 뭐 이 자리에서는 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연구해 보고 싶은 것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이란 걸 연구해 보고 싶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심리학을 연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사람 마음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심리학을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쥐 잡아서 막 호르몬 넣어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심리학하고 무슨 관련이야? 근데 반응을 보고 막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 생각하던 심리학이 아닌데 하고서 해가지고 그래서 나 심리학 하고 싶은데 하다가 나중에 뭐가 제 뜻대로 되지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강대학교랑 대학을 가서 종교학이란 걸 딱 접했는데 그때 불교라는 거를 보게 됐는데 와 이거 대단하구나 불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까지 알고 있던 불교는 기복불교 있잖아요. 이때면 어머니들이 가서 뭐 쪽발레 가서 등 올리면서 우리 아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복불교만 알고 있다가 어떤 불교의 어떤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불교는 불교가 아니었구나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교에 대한 어떤 공부가 굉장히 깊게 하고 싶어졌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부처님의 경전 아함경이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인데 아함경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부처님이 물론 법을 설해 주신 경전이지만은 그것들이 법을 설한다기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읽었어요. 깊게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다가 출가 결심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불교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출가는 별개죠. 그렇죠. 당연히 불교인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때는 이제 문학을 해가지고 문학을 어떤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대했지만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좌선이라는 걸 접해본 거예요. 좌선이라는 걸 참선과 삶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좌선을 접해봤는데 그전엔 좌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고요하게 앉아 있는다거나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해보고 나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혼자서 좌선을 했어요. 좌선을 했는데 이제 혼자서 좌선했는데 3시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요. 한 번 앉기에는. 근데 그런 수행을 하면서 이 좌선이 내가 그토록 찾아왔던 길이었구나. 이 수행이 분명히 내가 찾아왔던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행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문학을 했었는데 문학과 수행은 같이 가지 못해요. 소설 쓰기가. 왜냐면 소설은 픽션이잖아요. 허구의 일들을 써내려가는 작업인 거고 어떻게 보면 수행이란 건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도 쉬고 하는 작업인데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비우는 작업이에요. 이게 동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학을 그만뒀어요. 완전히 절필 선언을 하고 선생님께 이제 절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수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할 적에 제가 하루에 6시간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플롯도 만들고 글쓰기도 하고 뭐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좌선과 수행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변화였죠. 반대의 변화. 하나는 채우는 거, 하나는 비우는 거. 완전 반대로 갔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동시에 가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들 중에 소설 쓰는 사람이 있는가요? 네,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시는 가능해요. 예, 예. 시는 즉흥적으로 선시들이 많으니까 어떤 깨달음을 노래하는 시들은 많겠지만 소설은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번뇌를 쌓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을 연구하겠다던 저희 어떤 고등학교 때 그런 게 심즉시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 그대로 붙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결국에는 불교로 이어졌고 불교로 이어지면 불교의 정수는 아무래도 수행이거든요. 수행과 깨달음이 정수이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나는 진리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법들이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이끌었던 거 그리고 출가로 끌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을 이분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동안 스님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소통하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셨는데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어떤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글을 먼저 썼거든요. 근데 그 글이 소통보다는 약간 기록의 측면이 강했어요. 근데 기록이란 게 물론 제가 한글파일 열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려버렸던 거예요. 올려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소문이 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사색의 측면이 강하고 또 저 이제 수행자, 불교 내에서 수행자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행한 경험들, 내용들, 어떤 깨달음들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자극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제가 수행자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경험들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요소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일반인으로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하게 되지만은 다만 제가 불교 안에서 그리고 수행자의 어떤 자세로서 살게 된다면 그 일들, 경험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를 거잖아요. 다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방향성이 약간 조정이 된 거죠. 사회와 어떤 사람과 마음과 경험들을 어떤 바라보는 관점. 이를테면은 나라는 중심에서 보는 관점하고 전체의 시선에서 보는 안목하고는 차이가 나요. 나게 되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내 생각, 내 분별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안고 살다가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공감을 얻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다가 제 어떤 경험, 어떻게 보면 날것의 경험들인데 그걸 솔직하게 드러낸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나누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나중에 하와 중생이란 게 중생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화한다, 나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출가해서 10수년을 수행을 했지만은 적어도 20안거를 나게 되고 공식적인 안거거든요. 근데 20안거 난 스님도 전체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수행의 목적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고 어떤 느낌 바가 있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어떤 적절한 방식을 통한다면 여러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요.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근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지만은 책이란 거 문자 언어잖아요. 문자 언어가 있고 유튜브는 영상 언어잖아요. 근데
제가 좀 경험해 보니까 문자 언어와 영상 언어는 좀 달라요. 예,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문자 언어는 나름의 정밀롭고 체계화되고 조금 뭐 아름다운 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영상 언어는 어떤 생동감의 영역이 훨씬 커요. 직접적인 연결성도 훨씬 큰 거고. 그래서 문자 언어로서 제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글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도반 스님이 스님 유튜브 좀 해주면 안 되냐. 스님이 물론 글을 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들을 어떤 영상으로서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 글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 작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저한테는 기회, 누구에게는 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그것도 좀 어른 스님들, 전 좀 놀랐어요. 어른 스님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어른 스님들이 제 영상도 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선언에서 이 영상 작업을 하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수자가 자기 수행과 깨달음을 영상으로서 이렇게 바로 해버리니까 독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저 그냥 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이분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여행을 가신다면 국내와 해외 중 가고 싶은 여행지 한 곳씩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계 일주를 했죠.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요. 스님 세계 일주 중에 다시 가고 싶은 스님의 넘버원 나라는 어디냐고. 그럼 저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뭐 중국도 좋으셨고 네팔 뭐 다 인도. 예,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가 지금은 이제 불교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힌두교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모든 어떤 그렇지만 인도가 어떻게 보면 정신문화의 산지예요. 자이나교도 나왔고 불교도 나왔고 힌두교도 거기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근데 인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혹시 아나운서님 인도? 못 가봤습니다. 인도가 근데 좀 뉴스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나오잖아요. 특히나 여성들, 여자 혼자 다니기에는. 예. 근데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그런 경험을 못 접해봐서 전 남자고 더군다나 수행자잖아요. 예. 그럼 인도 사람들도 안다고요. 저 사람은 수행자다. 건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저는 인도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더럽고 뭔가 뭐 질서가 안 잡히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좋은 면에서 보자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모습이고 날것의 모습이고. 근데 저는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여행 다녀온 분들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대요. 근데 저는 극호예요. 극호. 극호라서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 시국이 좀 풀린다 해도 그것이 풀리는 어떤 우리나라와 인도와 어떤 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것도 고려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를 제일 먼저 가고 싶고요. 물론 이제 그 근방에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게 짧게 다녀올 수 있지만은 이를테면 한 달 정도 좀 다녀갈 수 있다면은 저는 인도를 가고 싶고, 그리고 약간 욕심내서 그 위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훈자라는 곳이 있어요. 훈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만화 영화 혹시 천공의 성 라피타라는 혹시 보셨는가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거기 약간 배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을 한번 꼭 다녀오고 싶어요. 혼자라는 게 전 세계 여행자들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뭐 약간 소개마다 다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훈자예요. 파키스탄 훈자. 거기서 한 달, 두 달, 석 달 있다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근데 꼭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는 저는 제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제주. 예. 제주를 좋아해서 제주 섬이고 그리고 제주도를 간다면 보통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뭐 어디 가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기차 타고 갈 수는 있지만은 예.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은 뭐 공항도 내리고 하니까 어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신혼여행으로 간 건 아니지만 산토리니도 좋아했고 갑자기요? 산토리니도 좋아했고 무슨 어디야 인도네시아 발리도 좋아했고 혼자 다녀도 뭐 괜찮더라고요. 하지만은 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섬에서 어떤 바닷바람도 좋고 뭐 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주도 제가 봄가을에는 짧게 한 3일 정도는 갔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바퀴 쭉 돌면은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번 봄에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오.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요새 올랐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전 비수기에만 다녔어요. 네네. 저는 시간이 많거든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가지고 싼 때 다녔는데 렌트비가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렌트비 싼 때는 숙소비 더 싸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싸게 다니다는 주의라서 제가 렌트할 때는 그때 뭐 중형차 그렇게 25,000원 정도에 다녔는데 저번 봄에 보니까 10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런 거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다 제주로 저 혼자 몰리니까. 다니는데 뭐 이거 그래서 좀 렌트비가 싸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예. 바랍니다. 예. 아, 스님하고 정말 말씀 예. 나누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예. 이제 끝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예.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경의선 책거리를 여기를 한번 둘러는 가봤지만 여기 한번 처음 와보게 되었어요. 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께서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이제 좀 아직 부족하게 짝이 없는 수행자이기는 하지만은 저희 어떤 수행 기록을 담은 것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 책을 써서 그런 것들이 좀 수행계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 먼 김천까지. 그렇지만 저 역시도 예전에 책을 무척이나 사랑했었고 책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책을 주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깊은 감화를 받고요. 또 5주년 특집을 해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게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만한 책이었을까라는 저 자신의 약간 의문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게 해주신 좋게 평가해 주신 그런 내용들로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영광이고 또 오늘 이금희 아나운서님 처음 만나 뵙고서 좋은 대화 시간 너무 가졌던 것 좋았어요. 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경의선 책거리 5주년 기념하는 저자데이 책축제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원재 스님과 함께한 이 시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